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력을 향한 핏빛 여정, 그 비극적인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권력은 인간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고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오늘 광기의 왕관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없는 한없이 잔혹하고 쓸쓸한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67년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경제개발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전국토를 휩쓸고 있었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이태준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이태준은 비범한 두뇌와 타고난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고 이태준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거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서울로 상경해 고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에게 법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유일한 사다리이자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낡은 하숙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법전을 탐독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검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넘어 권력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위치였죠. 그의 첫 임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지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난 사건, 사기 사건 등 비교적 사소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실무 능력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건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를 끈질기게 파고들어 실마리를 찾아냈고 그의 탁월한 수사 능력은 선배 검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항상 귀를 열고 정보를 탐색했으며 인맥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고 특히 부패한 관료들을 파헤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수사력과 단호한 태도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정의의 검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래의 검찰총장,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태준은 그렇게 거침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향한 그의 욕망은 점차 그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은 그는 곧바로 거대 기업 비리 수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계 거물들이 얽혀있는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에는 김영철이라는 재벌 총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 검은 돈을 뿌리며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을 건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영철은 언론과 사법부, 심지어 정치권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대한민국 전역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김영철의 비리 증거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의 수사팀은 몇 달간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고 관련 인물들을 신문하며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습니다. 수개월간의 고된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김영철의 은밀한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철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이자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적힌 검은 커넥션의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장부에는 무려 15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돈을 받은 수십 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실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 하나로 김영철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태준의 손에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증거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태준은 이 증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정의를 택하면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김영철뿐만 아니라 장부의 이름이 적힌 수많은 권력자들의 적을 만들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피바람이 불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김영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정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었죠. 김영철은 이태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부를 덮는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검은 돈, 즉 현금 30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그의 앞날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대통령 선거 출마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달콤한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이태준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내면의 권력욕 사이에서 그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하던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자금 장부를 은폐하고 김영철과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작점이자 그의 영혼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버리고 오직 권력만을 좇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광기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은 이태준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력과 광범위한 인맥은 이태준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강력한 날개가 되어 주었죠. 김영철은 이태준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승진을 위한 로비 자금, 언론 플레이를 위한 자금, 심지어는 그의 사생활을 관리해주는 인력까지. 이태준은 김영철의 비호 아래 승진을 거듭하며 마침내 검찰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48,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검찰총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그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신화적인 인물, 정의의 상징이라 칭송했고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의 강연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상이었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언제든 자신을 덮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은폐했던 김영철의 비자금 장부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김영철은 이태준의 약점을 쥐고 흔들었고 이태준은 김영철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영철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김영철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의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한 비열한 싸움만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 즉 비자금 장부의 존재 때문에 김영철에게 끊임없이 휘둘려야만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권력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영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허수아비처럼 존재했습니다. 이태준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했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기자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압박했습니다. 때로는 협박을, 때로는 금품을,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점점 더 많은 피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의의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권력에 중독되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청꾼들만이 득실거렸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어둠 속에 갇힌 듯 오직 권력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소원해졌습니다. 아내는 그의 변해가는 모습에 절망했고 밤마다 그가 흘리는 피 비린내 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냉혹하고 잔인한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권력을 위한 무한한 투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둔 감옥 속에서 점차 메말라 갔습니다. 50대 초반, 이태준은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쌓은 압도적인 인지도와 김영철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그는 단숨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선거운동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선거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의 모든 약점은 교묘하게 가려졌습니다. 그는 대규모 유세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깨끗한 정치를 외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디어는 그를 새 시대의 리더, 국민의 희망으로 묘사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추악한 과거를 은폐하고 거짓된 이미지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하나의 증거라도 드러나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인기척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결국 이태준은 치열한 접전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광기의 왕관이 드디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태준은 철권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독재적인 정책들을 거침없이 펼쳐나갔습니다.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언론인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기사를 작성했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여지없이 묵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만 그의 권력은 겉으로는 더욱 공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김영철은 이태준이 약속했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자 분노했고 더 이상 이태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태준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태준은 대통령이 된 후 김영철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김영철은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을 외부로 유출하고 이태준의 과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은 초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김영철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997년 마침내 김영철은 수많은 언론인 앞에서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과 함께 이태준의 모든 과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장부에는 이태준이 검찰총장 시절 김영철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검은 돈 내역과 함께 그 대가로 덮었던 수많은 불법 사건들의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의의 검사로 국민의 희망으로 추앙받던 이태준 대통령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태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단 몇 시간 만에 한없이 추락했고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여당 내에서도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마저도 그를 등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 그를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오직 권력을 향해 달려온 그의 인생은 결국 비참한 파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태준은 국민적 비난과 압도적인 탄핵 여론에 밀려 대통령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퇴임과 동시에 그는 검찰에 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비자금 수수, 권력 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는 초라하고 늙은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비범함이나 뜨거운 야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후회와 삶의 무게, 짓눌린 절망감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그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필름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광기의 왕관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비극적인 대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대가는 단순히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구속을 넘어 그의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종이와 몽당 연필을 부여잡고 그는 자신의 모든 죄와 후회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회고록에는 권력을 향한 자신의 맹목적인 욕망이 어떻게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뼈아픈 고뇌와 돌이킬 수 없는 실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다른 이들은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고록은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국민들에게 잊혀진 지 오래였고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권력자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덧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태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기의 왕관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비극적인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준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 권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진정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권력의 비극적인 이면을 보았습니다. 권력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준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와 명예를 향한 또 다른 인간의 욕망,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